안녕하세요. 자하연치과 장성욱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치수 조직을 살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개원가에서 그렇고 우리가 펄포토미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이제 아픈 치아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펄파이티스인데 가역적 치수염이 아니라 비가역적 치수염에서, 그러니까 irreversible pulpitis인데 증상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symptomatic irreversible pulpitis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최근 학계의 경향과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로 강의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 근관학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치수염을 갖다가 이게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로 두 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가역적 치수염이면은 치료를 해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정도. 반면에 비가역적 치수염이라고 하면은 이제 감염이 된 치수 조직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얘는 회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근관 치료의 적응증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크라이테리아를 설명을 한 거고, 첫 번째가 이제 reversible pulpitis에 대한 내용이고, 이건 다들 아실 거고, 그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가 증상이 있는 symptomatic, 증상이 있는 비가역적 치수염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죠. 이 ADA의 비가역적 치수염이라는 것은 이제 온도 자극에 대해서 통증이 30초 이상 지속되는 그런 링거링 통증이라든가, 아니면 자발통, 아니면 이제 과장된 통증, 내지는 연관통, 이제 이런 것들이 비가역적 치수염이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비가역적 치수염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냉자극에 대해서, 콜드에 대해서, 콜드 센서티비티가 있고, 통증이 찬물이 들어갔을 때 증상이 다시 재현되는 것들을 다뤘어요. 약간 다르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ADA에서 말하는 symptomatic irreversible pulpitis하고 임상 논문에서 symptomatic irreversible pulpitis의 적응증이 뭐가 다르냐? 냉자극이냐 온자극이냐, 이거 약간 다릅니다. 어쨌거나 찬물이 들어갔을 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거, 내지는 타진통이 있는데 찬물에 의해서 증상이 재현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펄포토미의 적응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symptomatic apical periodontitis, 증상이 있는데 식은단에 병소가 있는 거. 보시면은 우식이 굉장히 심하고 원심 근심 모두 에이피칼 쪽에 레어팩션이 있죠. 그러니까 딱 리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페리오돈탈 리전, 그러니까 에피레이피컬 리전은 아니지만 뭔가 감염이 심하게 돼가지고 엑스레이상에서 이렇게 딱 구별이 되죠. 디텍트가 이렇게 시커멓게 레어팩션이 돼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심토매틱한 에이피칼 페리오돈타이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펄포토미로 해결하는 증례인데, 이제 이런 진단법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1900년대 초반에 정립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죄수가 이가 아파요, 막 엄청 아파, 찬물 먹을 때 엄청 아프고 그러면 그래?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이를 빼는 거야. 이를 빼서 치료를 해준 거죠. 이를 빼서 치료를 해주고, 대신에 이제 이를 잘라가지고 조직학적으로 본 거예요. 이게 감염이 어디까지 돼 있나. 그리고 그 당시 1900년대 초반에 어떤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과학적 검사를 평가를 해가지고 나눈 거예요. 이게 통증이 얼마 이상 지속되면 이건 비가역적, 그리고 얘는 치료가 안 돼, 근건 치료를 해야 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이건 다시 좋아져. 그러니까 이건 이제 리버서블해. 그래서 나눈 게 이분법적으로 나눴다 그러죠. 그래서 리버서블이냐 이리버서블이냐 두 단계로 나눈 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펄파이티스에 대한 진단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2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뭔가 좀 우리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진단법을, 비가역적 펄파이티스를 갖다가 좀 더 나눠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유럽에서 이분이 새로운 진단법을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 가역적, 비가역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펄파이티스가 마일드하냐
아니면 중간 단계, moderate,하냐 아니면 심하냐, 시비어한 펄파이티스냐,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하고 자기가 이분이 그걸 근거로 해서 임상을 부분 치수 절단술을 한 거예요. 펄파이티스가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증상에 따라서 이게 마일드하냐, 시비어하냐, moderate,하냐, 요 3단계로 나누고 그 3단계 별로 성공률이 어떤지를 본 거죠. 부분 치수 절단술을 해갖고 봤더니 이 문헌에서는 리버서블 할 때, 가역적 치수점일 때는 100% 성공하더라. 근데 마더리트하게, 그러니까 마더리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통제를 먹었을 때 가라앉을 정도. 그죠? 그러니까 막 참고 먹었는데 엄청 아파, 엄청 아픈데 시간이 많이 지났더니 좀 가라앉았어. 요 정도는 이제 마더리트. 아니면 진통제를 먹었더니 좀 가라앉았어. 이 정도가 마더리트고. 진통제 먹어도 이제 아프면 너 밤에 잠도 못 자고 이제 뭐 다음날 바로 이제 병원 와야 되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severe 펄파이티스라고 나눈 거죠. 이렇게 나누고 나서 부분 치수 절단술을 한 걸 딱 봤더니 리버서블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게 통증이 그냥 찬 거 먹었을 때 아파 막 이 정도는 거의 100% 치료가 되고 아파갖고 막 떼굴떼굴 굴렀는데 좀 지나니까 좀 살만해. 요 정도는 이제 성공률이 한 88%가 되더라. 근데 환자가 막 밤새도록 아팠다. 이거는 부분 치수 절단술 했을 때 성공률이 60%뿐이 안 돼. 무슨 얘기예요? 그 부분 치수 절단술한 하방에까지 감염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번 이런 펄파이티스를 좀 세분화해 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타라는 분의 논문을 보여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료를 다 갖고 이제 펄포토미를 재료별로도 보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떤 재료가 제일 좋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분이 하고 싶은 거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진단, 그 다음에 술식,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리고 퍼머넌트하게 그 연구치에서 이런 펄포토미가 성공률이 안정적이고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자기가 했더니 1년 동안 성공률이 97.4%. 웬만하면 다 성공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4년 동안, 이건 4년 동안 지켜봤는데 술식에 따른 성공률은 90% 이상이더라. 그러니까 충분히 권장할 만한 술식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술식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제 논문을 쓴 거죠. 재미난 거는 오른쪽에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시면 제일 상단이 리버서블 펄파이티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해도 되고 토미를 안 하고 파샬 펄포토미를 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에서 실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 다 보여주고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사실은 통증이 있다라는 게 아프다고 해서 치료를 펄포토미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두 번째나 맨 밑에 같은 경우는 다 이리버설 펄파이티스죠. 비가역적 치수염에 대해서도 충분히 펄포토미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 문헌에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월터스 클래시피케이션처럼 펄파이티스를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했을 때 통증의 정도가 이 펄포토미의 성공률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샬 펄포토미든 펄포토미든 간에 환자가 얼마나 아팠느냐가 그 술식의 성공률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펄포토미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하자드 레이시오, 위험 요소가 통증이고, 그 통증이 마일드할 때는 굉장히 성공률이 높고, 그 다음에 통증이 머더리트, 중간 단계일 때는 성공률이 약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통증이 아주 극심할 때 가장 실패를 많이 하더라. 어디서? 펄포토미에서도 그렇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샬 펄포토미보다는 펄포토미가 통증이 있을 때 성공률이 훨씬 올라갔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통증의 정도라는 게 결국은 어디까지 감염됐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펄포토미를 하시고 진단을 하실 때, 기록을 남기실 때는 반드시 통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굉장히 좋고, 처음에 펄포토미를 시도하실 때는 우선은 통증이 극심한 경우는 피하시는 게 예측 가능한 펄포토미의 어떤 성공률을 갖고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취지의 어떤 문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비가역적 치수염이라고 하더라도 진단이 명확하고 뭐 성공을 많이 했잖아. 근데 왜 약간 달라지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죠. 저만 달라지고 이 문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조직학적인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전하는 거니까 과학이 발전하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는 거고 점점 이제 그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점점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 거죠. 작년 12월에 그 리쿠치라는 분이 이런 그 비가역적 증상이 있는 심토매틱한 비가역적 펄파이티스에 대해서 조직학적으로 다시 이렇게 잘 한 번 더 본 거죠. 열심히 보시고 옛날에는 이런 것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다시 봤더니 야 이게 그 비가역적 치수염에서는 세균이 블러드 베슬을 타고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배워야 돼요. 이제는 비가역적 치수염일 때 블러드 베슬을 타고 세균이 침투를 할 수가 있고 그 블러드 베슬을 타고 침투한 세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루트 캐널의 코로날 서드까지. 그러니까 근관 상방 3분의 1 정도까지. 그죠? 교환면 3분의 1 정도까지는 세균이 침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밝힌 그것을 조직학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문헌이죠. 이게 굉장히 대단한 논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조직학 사진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혈관 내부에 있는 세균까지 디텍트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분이 이런 것들을 못 밝혔던 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조직학 피부를 이렇게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코로날 서드까지 감염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2021년도 3월이죠. 2021년도 작년 3월에 그 저널 오브 엔도돈틱스에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 이런 비가역적 치수염이 심할 때 감염된 근관을 엔도를 한 거예요. 감염된 근관을 엔도를 하고 감염되지 않은 근관은 펄포토미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공률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 통증의 정도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 논문을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 우측에 사진 보시면은 치수염이 엄청 심하니까 블리딩의 딱 정도가 다르죠. 사진 B를 보시면 블리딩이 엄청 심하게 되고 저걸 갖다가 펄포토미로 적응을 한 거죠. 펄포토미를 해서 이제 그 감염이 심한 부위는 엔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사운드하다고 생각되는 부위 이것도 다 이제 그 리쿠치 논문 2014년도 논문을 근거로 이제 이렇게 하신 건데 그 논문을 근거로 해서 그 감염이 안 된 그러니까 한 근관이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근관이 블리딩이 된 경우에는 감염됐을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 문헌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괜찮더라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NSET 그룹이라는 게 뭐냐면 Non-Surgical Endodontic Treatment 우리가 하는 근관 치료. 그 근관 치료에서 이제 그 성공률과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일정 근관은 근관 치료를 하고 일부분 멀쩡한 근관은 토미를 한 거죠. 이제 이렇게 부분 토미를 했을 때 성공률을 봤는데, 성공률이 어떻게 엔도보다 이쪽에 성공률이 더 높아요. 좀 약간 워낙 N수가 적으니까 이제 이런 그게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부분적으로 감염됐을 때 우리가 그 감염된 부분만 펄포토미 근관치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말이 되지 않니? 라고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래. 펄파이티스가 있을 때 나는 일단은 엔도를 하긴 할 건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토미를 했다가 아프면 어떡해? 궁금하죠. 개원의 입장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토미를 했는데 아플까봐가 제일 무섭잖아요. 이제 그럼 그게 어때? 문헌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헌들을 잘 찾아봤는데 2017년도에는 이제 그 근관 치료와 펄포토미를 갖고 포스트 오퍼러티브 페인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근관 치료랑 펄포토미를 하고 수로 통증의 정도를 본 거죠. 그래서 그 우측에 보시는 게 그 가운데 보시는 게 이제 그 펄포토미한 사진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 논문 하단에 있는 그래프가 통증의 정도. 빨갛거나 주황색이면 아픈 거고 이제 그 파란색은 하나도 안 아픈 거고 연두색은 좀 뭐 불편하긴 해. 좀 안 좋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근관 치료가 훨씬 아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환자분이 증상이 있을 때
펄포토미를 하는 게 사실은 엔도를 시도하는 것보다 통증의 정도가 훨씬 덜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비가역적 치수염일 때 엔도가 더 아프면 더 아프지 펄포토미가 아프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전에는 엔도랑 토미랑 비교를 했다면 이번에는 파샬 펄포토미랑 풀 펄포토미랑 비가역적 치수염일 때 환자가 아파서 왔을 때 해고 어떤 게 더 아프고 어떤 게 덜 아픈지를 본 거죠. 성공률은 둘 다 똑같아요. 성공률은 뭐 둘 다 뭐 97% 이상의 어떤 성공률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증의 정도는 달라요. 통증의 정도는 보시면은 아까 제가 빨간 게 아픈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오피, 술 전에 엄청 통증이 심했던 거, 빨간 띠가 막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아팠던 거야. 이런 그 마더리트 이상의 마더리트 12여 그런 통증에서 파샬 펄포토미보다 컴플리트 펄포토미가 완전히 치수절단술하는 게 통증이 훨씬 적다라는 거죠. CP가 컴플리트 펄포토미, PP가 파샬 펄포토미예요. 그래서 파샬 펄포토미가 통증이 더 심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뭐 성공은 똑같이 하더라도 이왕이면 안 아픈 게 낫잖아요. 왜? 컴플리트 펄포토미라는 것은 세균이 있을 만한 부위를 다 제거한 거기 때문에 통증의 정도가 더 약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문안들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통증이라는 것은 감염의 정도, 그 다음에 그 감염된 것을 누가 얼마나 제거했느냐의 그런 정도라는 거죠. 근데 그럼 엔도는 왜 아파? 엔도는 우리가 펄프 티슈를 다 제거할 수 없는데 파일링을 하잖아. 파일링을 하다 보면 이 남은 펄프 티슈들이 다 발기발기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부위가 더 크니까 더 아픈 거고, 이제 파샬 펄포토미랑 풀 펄포토미랑 비교를 했을 때는 당연히 펄프를 조금 더 제거한, 컴플리트하게 제거한 CP, 컴플리트 펄포토미가 훨씬 더 위에 게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세균을 더 제거를 많이 했으니까 더 안 아픈 거죠. 그리고 손상받은 펄프의 범위가, 노출된 펄프 티슈의 범위가 컴플리트 펄포토미가 더 작잖아. 파샬 펄포토미는 밑에 봐봐요. 치수가 광범위하게 노출된 거잖아. 저렇게 하니까 손상받은 부위가 넓으니까 더 아픈 거고, 세균이 더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더 아픈 거죠. 반면에 컴플리트 펄포토미는 노출된 치수 범위가 근관 입구에서 다 커팅을 해버리니까 작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픈 거예요. 세균도 더 많이 제거를 했을 거고. 우리가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부분 근관 치료를 했을 때도 근관 치료에 비해서 성공률은 비슷비슷했지만 통증의 정도는 오히려 부분 근관 치료가 훨씬 덜 아프겠죠. 왜? 근관 치료라는 거는 즉 치근단까지 펄프 티슈를 제거하는데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고요. 치수 조직을 많이 남겨. 액세서리 캐널도 있고 그 에이피칼 될 때도 있고, 그 치근단이 굉장히 그 복잡한 아나토믹한 그 내부에 있는 펄프 티슈를 제거를 다 못하고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노출된 치수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관 치료보다는 펄포토미가 훨씬 더 통증이 더 약하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한 대구치에서도 전부 다 근관 치료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만 근관 치료를 하고 나머지는 토미라는 게 덜 아프다는 거예요. 더 안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건 제가 이제 실패했던 케이스,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환자가 그 2차 후식으로 극심한 시비어한 펄파이티스를 호소하면서 아침 일찍 응급으로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이게 2016년 정도에 치료를 한 환자인데 지금 보시면 마취도 잘 안 돼요. 근데 마취를 추가로 하는데 보시면은 막 고름 올라오죠. 이제 고름이 올라올 정도. 그러니까 저 정도로 감염이 극심한 경우에서 이제 제가 토미를 한 거예요. 이 당시만 사실 전 이거 블리딩이 됐기 때문에, 블리딩 깨끗하게 되잖아. 이거 살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갖고 환자분한테 물론 얘기는 했어요. 이거는 응급처치다. 응급처치니까 사인해라. 나중에 엔도해야 된다. 이제 사인을 하고 했는데, 응급처치를 한다고 하는데 내 속마음은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거죠. 근데 통증이 심할 때는 펄포토미 성공률 낮다 그랬잖아. 그리고 다음 강의에 술식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초음파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가 감염됐고 어디는 근관치료 내지는 어디는 코로나 서드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 봤어요.
그런 거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단지 블리딩이 되면 다 살릴 수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아까 리코치 분이 작년에 논문을 발표했잖아요. 통증이 아주 극심하고 이렇게 퍼스가 있을 때는 코로나 서드까지 감염됐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거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치료할 건지에 대해서 다음번 강의 술식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